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소입니다. 오늘 지퍼팀을 모시고 지퍼에 대한 인터뷰, 지퍼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기 위해서 두 분을 모셨고요. 각자 자기소개를 간단히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준범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퍼의 공동 창업자 박성준이고요. 펀다라는 P2P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지퍼 영상을 찍긴 했지만 영상을 또 안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지퍼가 어떤 팀이다, 어떤 프로젝트다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히나마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지퍼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P2P 기업들이 뭉친 P2P 얼라이언스 네트워크인데요. P2P 회사들이 그동안에 성장하면서 다양한 채권들을 내놓고 그것들을 투자자들한테 공개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은 다양한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모여서 채권 풀을 더 넓게 해가지고 채권의 다양성과 개수를 더 넓혀서 더 좋은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그리고 그것을 국가 간 투자로 연결하면은 훨씬 더 좋은 채권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이제 블록체인망에다가 다수의 P2P들이 모여서 채권을 뭉치고, 길어지네요. 거기에 또 다양한 P2P 채권을 분석하기 위한 정보 제공자들이 등장해서 그 정보를 내놓고 분석하고 투자하는 그런 망입니다. 예. 한마디로 하면은 글로벌 P2P 분산 투자 서비스라고 할 수.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백서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백서에서 랜딩 클럽이 올렸던 그래프를 백서에다 올리셨어요. 그래가지고 146개 이상의 대출이 되면 아무리 대출이 부실이 나더라도 손해율이 0%까지 줄어들 수 있다 라는 내용의 그게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 대출 업계에서는 이게 정론인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업력이 짧은 P2P의 경우에는 정론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3년 이상 하고 그동안 채권을 수백 개 이상을 다뤄온 경우에 한해서는 결과적으로 부실률이 한 2, 3% 정도로 수렴하거든요. 망하는 P2P가 아니라면. 그런 회사들을 모아서 수백 개 채권을 만들면은 그것이 보통 한 2% 정도 부실이 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한 13% 정도, 10% 초반 정도의 P2P들이 돈을 빌려주고 있으니까 충분히 분산만 되면 투자자가 10% 정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요게 랜딩클럽은 더 많은 10년간의 결과로 그게 증명이 됐고, 우리나라는 한 3년 정도 해보니까 그 정도로 수렴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만 모아가지고 채권을 모으면 10% 정도의 안전한 채권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랜딩 클럽 같은 경우는 그 통계가 이제 개인 신용 대출을 이제 주로 이제 랜딩 클럽 취급하면서 나온, 그래도 한 10년 정도 통계치를 보고 그런 이제 데이터를 자기들이 발표를 한 거고요.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또 신용대출 시장이, 또 신용대출만 또 투자했을 때 또 그 상품에 또 어떤 리스크가 또 그 상품군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도 뭐 부동산 담보라든지 아니면 뭐 소상공인 어떤 그런 대출 채권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상품군도 좀 다변화를 하면 좀 더 분산 투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퍼 프로젝트 얼라이언스가 커지면 랜딩 클럽보다도 더 다양한 그렇죠. 분산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발언으로 들립니다. 랜딩 클럽이 사실 상장사고 엄청 큰 회사이기 때문에. 지퍼를 결성하게 되시기 전에 P2P 협회라는 걸 결성을 하셨어요,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이 P2P 협회는 어떻게 하시다가 만드신 건가요? 이제 우리나라의 P2P 회사들이 등장한 게 2015년 초고요. 네. 그 당시에 뭐 저희 펀다나 몇 개의 회사들이 등장을 했죠. 그런데 막상 회사들을 설립하고 나서 보니까 이제 금융위가 향후에
이 산업이 잘못 가면은 굉장히 뭐랄까 아직 법이 없으니까 뭐랄까 제약을 되게 심하게 줄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사기 회사들이 들어오지 말게 하고 건실하게 하는 회사들만 우리가 인정을 하자. 우리가 스스로 먼저 그러니까 자율 정화를 하자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2016년 초가 되면서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 공동대표인 이승행 대표가 협회를 만들자라는 주장을 하면서 약 그때 30개 정도 네. 회사가 뭉치게 됐고요. 그래서 이승행 대표가 협회장을 맡고 제가 이제 그 부회장을 맡으면서 협회가 시작이 됐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저희 김준범 공동대표는 이사를 했고요. 그러면 현재로 치면 약간 P2P 금융협회라는 거는 저희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협회라고 좀 비슷한 것도 있겠네요. 자율 규제를 위해서 모였고 네, 맞습니다. 당국의 그런 규제를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좀 정화를 하자 이런 의미에서 모인 걸로 보여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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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그런 좀 비슷한 히스토리가 있는 것 같고 이 금융협회 P2P 금융협회 전체가 아니라 지금 처음에 3개의 파운더 회사들이 지금 모여서 지퍼를 결성을 한 거잖아요. 네. 이거는 또 어떻게 된 히스토리인지 좀 짧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펀다가 주도를 해서 좀 큰 어떤 금융 기업과 이런 지퍼하고 좀 비슷한 형태의 국내에서 분산 투자가 가능한 그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 말에. 작년 말에. 그래, 그 당시에 이제 뭐 협회사 중에서 그래도 좀 안정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는 한 10개 정도의 업체가 이제 MOU를 체결을 했고요. MOU를 잘 맺었고요. 근데 그 10개 업체가 채권을 쏟아내서 포트폴리오 만들어지고 그것을 대형 투자 기업이 하려고 했는데 그쪽에서 저희한테 독점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해서 늦어진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늦어진 김에 사실은 이거를 차라리 블록체인망으로 옮기면서 ICO를 해가지고 더 글로벌판으로 만들자라는 것을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런데 그 당시 10개 회사가 뭉칠 때는 사실은 어떤 저희가 법인의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다 같이 잘 살자라고 해서 10개가 모이기가 쉬웠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종의 ICO를 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일종 동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10개 회사가 다 모여서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산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 가장 적극적이었던 회사 3개가 그리고 저희가 사실 3개 회사가 굉장히 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여기에 나머지 회사들을 다 인바이트를 하자 이런 계획을 가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 지퍼를 알게 됐을 때보다 지금 현재 얼라이언스 회사들이 상당히 많아진 것 같아요. 네네. 가장 최근에 들어온 게 이제 팝펀딩까지 들어온 것 같고요. 네. 파트너들 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얼라이언스나 파트너사를 체결하는데, 좀 어려운 점은 없으신가요? 기본적으로 지퍼가 바라보는 것은 말씀드렸듯이 다수의 P2P 회사들의 채권을 모아서 더 안전한 채권 툴을 만들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결과로 사실은 개인이나 큰 기관들이 투자를 하기 편해집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지퍼 생태계에 들어오는 P2P 회사는 항상 대출할 사람도 찾아야 되고 투자할 사람도 찾아야 되는 양쪽을 다 항상 고민하면서 성장하기 마련인데 투자 쪽 사이드를 지퍼에서 굉장히 많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들어온다는 거는 굉장히 뭐랄까 사업에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큰 회사들은 좀 쉽게 움직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지금 정부에서 ICO 금지 뭐 이런 발언들이 아직 명확하게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주주관계가 복잡한 회사들을 끌어들이는 게 이제 좀 뭐랄까 껄끄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랑 좀 더 진취적인 것에 의견을 같이 한다던가, 좀 친하다던가, 이런 회사들을 먼저 끌어들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1개까지 된 거고, 이게 세력이 생길수록 또 사실은 더 들어온다는 판단을 하기 편한 거죠. 그래서 뭐 사실 건실한 회사들 중에서 저희가 하나씩 고르면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목표는 한 5월에서 6월 정도에는 국내에서 30개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최종적으로 한 1년 뒤 정도에는
현재 P2P 협회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협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을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지퍼라는 게 채권 풀을 만드는 거니까 네. 부실이 높은 회사는 저희가 넣으면은 저희 전체의 손해거든요. 근데 그런데 P2P 협회도 부실률이 높거나 이런 쪽으로 잘 못하는 데는 거르고 협회사를 받았던 곳 아닌가요? P2P 협회는 사기를 거르는 곳이고요. 네. 사기를 치지 않더라도 위험 상품에 투자를 함으로써 부실이 높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들은 이제 그들의 선택이죠. 사실은 위험이 높고 수익성이 좋은 투자 상품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이 저희랑 섞이면은 잘못하면은 전체의 부실률을 높여버릴 수가 있으니까 저희는 안전성을 높이는 입장에서는 부실률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는 또 널뛰지 않는 회사들만 저희 생태계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 회사들 위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지퍼에 대해서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게 펀다, 미드레이트, 올리 펀딩 3개 펀드가 실질적으로 만든 프로젝트인데 이 3개 회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좀 까놓고 얘기하면 그냥 현실에서의 P2P 대출이 힘들어지니까 매출이 줄어드니까 이쪽으로 넘어온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서 P2P 산업 회사를 하다가 이것이 뭐 너무너무 잘 돼서 너무 행복했으면 아마 다른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했겠죠. 그것은 솔직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저희 회사 세계가 특별히 힘드냐라는 문제보다는 P2P 산업 자체가 성장하면서 물론 더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작년 초에 투자 제한이 들어오면서 전반적인 성장이 굉장히 좀 정체가 됐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공통적인 문제였고요. 그 과정을 겪으면서 작년 말에 아까도 잠깐 언급드렸는데 잘하고 있는 회사 10개, 아마 다 들어보셨던 회사들 10개에게 사실 제가 먼저 다가가서 제안을 했었는데 투자 풀링을 해서 만약에 그것을 하나의 큰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진짜 안전한 투자를 만든 다음에 이거를 기관 투자자 연결하면 어떻겠니라고 했을 때 다 MOU에 사인을 했습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물론 저희가 아주 행복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극복하려는 방법으로서 이런 연합과 풀링과 그것을 투자자와 연결하는 그런 어떤 네트워크를 만든다면 이것이 더 잘 될 수 있겠구나라는 발전적인 해법을 찾은 거죠. 그런 면에서 뭐 저희가 뭐 너무 지금 행복하진 않았어도 이것을 통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전 산업적인 해법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준점을 너무 높게 세우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원래 대부분의 ICO들은 기존 회사가 있는 경우도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 지퍼 유튜브에 이제 머니옥션에 대한 댓글을 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머니옥션이 P2P 업체로서 망했는데 좀 보니까 정상적인 P2P 업체는 아니었던 것 같지만 한국 최초의 P2P라는 식으로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머니옥션에 대해서 혹시 업계에서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머니옥션이 일단 1세대 P2P는 맞아요. 굉장히 2000년대 그 중반, 한 2007년, 8년도에 이제 생겨난 P2P 업체고, 그 당시에 이제 머니옥션하고 지금 현재 팝펀딩이라는 업체가 현재 협회 장사인. 현재 협회 장사 팝펀딩이 이제 그 당시 이제 나와서 운영을 시작을 했는데, 현재의 P2P 모델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P2P 대출이라고 하면은 그 기존 대부업에서도 대출을 못 받는 사람들이 이제 P2P 그 머니옥션 같은 이제 사이트에 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 구구절절 사연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일종의 뭐 투자 내지는 후원 같은 느낌으로 한번 내가 조금 소액의 어떤 돈을 빌려줄 테니까 후원해줄 테니까 한번 열심히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의 어떤 P2P 대출이었어요. 그게 P2P 어떻게 보면 초기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처음에는 이제 좋은 그런 생각으로 돈을 줬는데 실제 부실률이 상당히 높았어요. 아무래도 그 대부업에서도 돈을 못 빌리는 그런 문제다 보니까 뭐 신용등급도 거의 뭐 8, 9, 10등급 뭐 이렇고 그런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실이 높은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돈을 빌려줄 때와 막상 이제 부실이 났을 때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투자를 안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P2P 모델은 굉장히 다들, 그러니까 이런 P2P 모델이 한국만 있었던 건 아니고 해외 P2P도 처음에 이런 형태였어요. 근데 대부분이 현재 P2P 모델, 그러니까 심사를 P2P 업체들이 담당하는 그런 어떤 형태로 진화를 한 거죠. 예. 그 과정에서 머니옥션은 아주 정확한 얘기는 아니지만 일종의 경영적인 문제에 투명하지 않은 문제들도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똑같은 시기에 비슷하게 했었던 팝펀딩은 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거의 저희가 2015년에 시작하기 전에 한 7년 정도 하셨죠. 7년 정도 머니옥션하고 팝펀딩 같이 하면서 둘 다 힘드셨고요. 그러다가 팝펀딩은 이제 2세대인 저희가 등장하면서 조금 더 뭐랄까 부실을 꼼꼼하게 보고 부실률을 낮춰나가고 규모를 키워나가는 식으로 변신을 잘 하셔가지고 지금 그전에는 다 불우유 뭐 100만 원 뭐 대출 이런 거 하셨다가 지금은 뭐죠? 동산담보. 네, 동산담보와 홈쇼핑 벤더 대출 하시면서 엄청나게 성장해서 이제 협회장까지 오셨거든요. 두 회사가 굉장히 다른 어떤 행보를 걸었죠. 그러니까 팝펀딩과 머니옥션이 서로 같은 시기에 창업했지만 변신을 해가지고 2세대의 P2P 대출 업체 중에서도 협회사를 맡을 정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다른 쪽은 그런 쪽의 어떤 혁신이나 이런 데 실패해서 네. 결국은 퇴출되는 네. 업계에서 이렇게 된 거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지퍼가 하고 있는 것도 혁신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예, 성공을 하면 또 엄청난 규모의 확장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있었던 논란 중에 하나인데요. 이 초창기 때 이제 공부방 같은 얘기가 많았어요. 다른 데서 이렇게 판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지퍼 공식방에서는 이제 항상 정해진 답변은 이거는 지퍼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네. 이런 거였는데 현재는 그런 곳이 좀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게 공구방들이 다 진짜였는지 아니면 가짜가 많았는지 아니면 지퍼 내에서 어떤 공식적인 언급이 없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뭐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지퍼가 공식적으로 공부를 지원하거나 진행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다만 저희에게 일정 캡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는 뭐 일종의 기관들이 있었고, 그것이 많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한 두 군데랑 얘기를 했고요. 그분들이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모아오는 것을 공부로 진행하신 케이스가 있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후원하는 공부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밝힐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공부를 해서 모아오시는 걸 저희가 또 막을 수도 없는 일이고, 뭐 그것은 또 저희 입장에서는 또 필요하기도 한 일이었던 거죠.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부를 후원하거나 뭐 북돋을 수는 또 없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죠. 거기서 혹시 돈 문제가 생기거나 토큰 입금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지퍼가 사실 공증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제일 안전한 건 아무래도 홈페이지에서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넥스트 ICO를 보시면 아직도 예약 구매 창이 떠 있어요. 16일까지. 네, 근데 넥스트 ICO 같은 경우는 이것도 커뮤니티에 이제 화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이번 미드업 때도 이렇게 같이 로고가 찍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넥스트 ICO에서 사는 지퍼를 저희가 샀을 때 만약에 사신 분들이 있다면 네. 이거를 넥스트 ICO가 저희한테 준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건지. 저희의 아까 말씀드렸던 기관 파트너 중에 하나가 넥스트 블럭이고요. 네. 넥스트 블럭이 마케팅과 그 다음에 투자 모집에 대한 것을 하는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는 이제 넥스트 블럭에다 캡을 드렸고, 네. 그 과정에서 넥스트 ICO가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넥스트 블럭이 저희에게 넥스트 ICO를 통해서 예약 구매를 해서 그걸 모집해서 우리에게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공식적인 얘기가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퍼블릭 프리세일이 원래 한도가 최소 캡이 50이더였다가 이제 백서에서는 현재는 사라진 상황이에요.
오늘 발표한 거에 따르면. 그래서 이 최소 참여 한도가 사라진 것은 저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저는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만, 여기 어떤 이유가 혹시 있었을까요? 저희가 기관 투자자를 뭐 몇 군데랑 얘기를 하고 있던 중에 지금은 또 크립토 펀드들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있고, 그것이 아직 다 끝나진 않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전체 물량을 봤을 때 지금 원래 예정했던 6일간의 퍼블릭 프리세일을 열어놓으면 좀 충돌이 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되어서 사실은 퍼블릭에서의 모집을 안 하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또 다시 보니까 그동안에 투자를 기다리셨던 분들이 있을 텐데, 뭐 개인적으로 돈을 모아놓으셨거나, 이분들에게 또 굉장히 뭐랄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 끝에 이제 좀 짧은 기간 동안만 반짝 세일을 하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고요. 그런데 반짝 세일도 하면서 52더의 캡까지 있어버리면, 이게 뭐, 누가 투자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들어가지고, 이왕 그렇게 룰을 바꾸는 입장에서라면 차라리 편하게 들어오실 수 있게 하자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되게 좋은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만약에 이건 좀 극단적인 건데 3시간 동안 판매를 하시잖아요, 토요일 날. 네, 네. 이 3시간 동안 돈이 너무 많이 몰린다면 네, 그냥 공개 세일이 취소될 수도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 캡이 다 차버린다면. 왜냐하면 네. 3시간 동안 캡이 없잖아요, 현재 캡 자체는. 그 캡은 저희가 총 캡은 예, 메인 세일까지 침범할 거를 가정해서 예, 메인 세일 물량을 2만 이더를 캡으로 잡아놨고요. 예. 뭐 사실은 3시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많이 될 것인가 약간 보너스 형태로 생각하고 가지만 예. 일단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나칠 경우에는 저희가 프리세일은 기관하고 하니까 예. 세일의 총량을 캡으로 잡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3시간 동안 인기가 많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프리세일 때 굉장히 판매가 잘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모집이 굉장히 잘 돼서 기관이 좋게 보는 거니까 개인 투자자나 기관이나 보는 시각의 차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기관이 좋게 봐서 돈이 몰렸다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 이걸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을 확률이 높다는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조금 화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모집량이.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긴 합니다. 예. 그 가능성이 맞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 해외 쪽 마케팅이 현재 어떻게 계획이 되시고 있고, 해외 어떤 기관들이 여기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줄 수 있나요? 그 지퍼 생태계에 참여할 P2P 회사들과 그 다음에 이 생태계 안에서 일종의 투자를 할 기관들과 그리고 로보어드바이저 회사 혹은 하드웨어 월렛을 안전하게 제공할 그 제휴사 이런 데들과 계속 제휴를 해나가는 것을 저희의 마케팅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ICO하는 기관에도 저희 멤버 중에 하나는 런던에 넘어가서 오늘 돌아왔는데요. 제휴를 해온 데가 하나는 트러스토닉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의 암 칩에 안전하게 정보를 저장하는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의 월렛을 만드는 것에 대한 기술 제휴를 하고 왔고요. 또 제가 저번 주에 갔었던 싱가포르 회사랑 또 P2P, 싱가포르의 P2P 1등 회사랑도 지금 제휴 논의를 하고 있고, 또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에서 전반적으로 송금, 그 다음에 환전을 서비스하고 있는 MDEC하고도 지금 제휴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하는 활동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해외의 지퍼 생태계 참여 회사들과의 제휴, 그것을 또 다시 기사화하는 것, 이것을 계속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 해외 좀 그 유명 인플루언서나 그런 유튜브 그런 인플루언서들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려고는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퍼블릭 때 이제 진행을 하시는. 예. 그러면 상대적으로 좀 한국 분들이 프리 때 이득을 좀 보실 수는 있겠다 하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저도 P2P 업체들을 많이 좋아하고, 그 P2P 코인들이 사실 많아요. 솔트라든가 RCN이라든가 뭐 당연히 업계에 들어오시길 공부를 하셨겠지만 이 코인들 다 지역이 사실 다르긴 하고, ICO 단계에서 글로벌 마케팅이 잘 된 코인들도 있고 잘 안 된 코인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업체들이 현재 일을 잘하고 있냐라는 것에서는 조금 논의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아직 실질적인 대출이 많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퍼가 이미 기존에 하시던 일을 그냥 블록체인화에만 중간 어떻게 보면 수수료만 지퍼 쪽으로 넘기고 모든 과정을 이제 블록체인화 하는 거기 때문에 일 자체는 원래 하셨던 분들이라서 조금 더 기대감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글로벌 마케팅 자체는 지금이 아니더라도 나중에 상장 이후에 어떻게 보면 글로벌 마케팅이 됐을 때 더 큰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있어요. 예,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어드바이저 중에 아이콘 파운데이션 분들이 계시던데 아이콘과의 관계는 어떤 식으로 현재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건가요? 사실 제가 그 예전 데일리 있으면서도 계속 그쪽 이제 아이콘 팀들 그리고 BI 계신 분들이랑도 굉장히 뭐 친분 관계를 계속 유지해 왔고요. 그리고 사실 ICO를 준비하는데 뭐 개인적으로나 여러모로 좀 도움을 많이 주셨어요. 뭐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뭐 좋은 분들도 많이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어떤 기술적인 부분을 또 이렇게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뭐 더 루프라든지 그런 업체들과 어떤 또 논의를 해볼 여지도 있고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예전에 IT 회사를 계속 했었는데 그 이쪽 스타트업 업계에서 아이콘 이경준 대표랑 되게 오래된 선후배 사이고요. 제가 형이고 이경준 대표가 1년 동생이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거나 도움받을 일들은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백서에 보시면 지퍼 가디언이라는 게 나와요. 개념이. 그 보면 부실 채권을 이제 갖다가 그걸 보증해주는 어떤 펀드인데 기관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는 곳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데 혹시 지퍼 가디언에 지원을 하거나 그쪽에 얼라이언스를 넣어서 이쪽 지퍼 가디언 쪽으로 끌어들이고 싶다 하는 후보사들이 혹시 있는지. P2P는 기본적으로는 돈을 빌려는 사람들한테 대중으로부터 크라우드에서 돈을 모집해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중에서 돈이 와야지 이게 엄청난 돈이 되는 거지. 저희가 일부 펀드 가지고 투자한다 이래봤자 이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대중들이 돈을 투자하려면은 뭔가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저희가 채권 풀링해가지고 전반적으로 구조를 안전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메인이지만 그래도 더 좋은 건 보증서 주는 돈이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풀링까지 했을 때 부실률은 얼마냐라고 하면은 뭐 아마도 2, 3% 내에서 혹은 많아지면은 5, 6%까지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만약에 5, 6% 정도의 자금을 우리가 펀드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대중은 그거에 20배까지를 투자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논리들이 원래 저희가 지퍼를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협회에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청이죠. 중소기업부죠. 네. 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그동안에 한 3천억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돈을 빌려주고 있었는데 그 돈을 그냥 직접 빌려주니까 3천억으로 만약에 5천만 원씩 빌려주면 6천 개밖에 못 빌려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게 자기들이 한 몇백억 정도로 이 가디언을 만들어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너네가 레버리지해서 수천억을 굴려라. 이런 대화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지퍼 가디언을 앞장서면서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는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뭐 이런 데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상대적으로 작은 금액이라도 훨씬 큰 금액을 P2P가 이제 조달할 수 있고요. 레버리지해서. 약간 은행의 개념이 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네. 굉장히 큰 돈을 사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로드맵을 보면 지퍼 OBO라는 게 먼저 나오거든요. 지퍼 로보. 로보. 예. 이게 혹시 무슨 개념인지 백서에 나와 있지 않던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지퍼 로보가 그러니까 로보 어드바이저의 그 로보고요. 예. 네, 결국에 그 뭐 세계 각국의 여러 P2P 업체들이 취급하는 수많은 대출 채권들을 그 로보 어드바이저가 뭐 적절히 그 뭐 상품 종류의 어떤 따라서 풀링을 할 수도 있고 그 위험 성향에 따라서 풀링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어떤 그 잘 이렇게 포트폴리오화된 그런 투자 상품을 이제 투자자가 선택해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여기 로드맵을 보시면 이 로보의 베타 테스트가 일단 먼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정식 서비스 런칭이 있고, 그 음. 다음에 오픈 마켓은 또 따로 나오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로보와 이 그러면 오픈 마켓은 아예 별개의 시스템인 건지. 자,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투자의 어떤 개념보다는 유동화의 개념이에요. 물론 유동화라는 게 결국 새로운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된다는 건데, 기존에 내가 어떤 투자한 상품이 있다면, 그거를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마켓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예요. 오픈마켓은. 아, 그러면 저희가 대출을 하거나 내 돈을 대출해줘 하면서 P2P에 투자하는 것처럼 지퍼에 투자하는 거는 오픈 마켓 전에도 가능한 건가요? 네네, 그렇죠. 지퍼 원래 기본 서비스라는 게 예, 이제 P2P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럼 그들이 발행하는 채권을 음, 기존의 P2P랑 똑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간략한 서비스를 말하고요. 거기에다가 지퍼 로보라는 거는 채권, 이제 얹어지는 서비스입니다. 그냥 지퍼 월렛에서 부가 서비스를 하나씩 올라가는 건데, 지퍼 로보가 나오면은 이제 채권 풀링된 것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지퍼 오픈 마켓이 되면 자기가 투자한 것을 이제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것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퍼 월렛이 2018년 2분기에 나오면 저희는 2018년 2분기서부터 바로 지퍼를 통해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건가요? 대출을 받는 부분은, 그러니까 결국 대출을 저희 지퍼 월렛을 통해서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대출을 받는 부분은 결국 예를 들어 한국이다라고 하면 한국의 P2P 업체를 통해서 대출을 받으셔야 돼요. 그쵸.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지퍼가 대출을 해주는 어떤 대부 라이센스를 가지고 저희가 그 대출 사업을 하진 않고요. 저희는 저희를 통해서 신청을 하셨다고 하면 그거를 P2P 업체, 저희가 입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누가 어떤 1,000만 원 대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P2P 업체들이 그 사람을 보고 내가 해주겠다라고 입찰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렇게까지 비판 어떤 기획을 이 기본 서비스에 넣지는 않았고요. 대신 그러니까 지퍼 원래 기본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투자자가 지퍼에 참여하고 있는 P2P 업체들의 채권에 일단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분기서부터 실질적인 대출은 일어나긴 할 거다. 지퍼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퍼는 이제 단지 그거를 중개하는 거지. 실제 대출을 하는 건 P2P 사들이지만 네. 네, 저희가 이제 그 채권을 구매는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퍼를 통해서. 이것은 간단하게 말하면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11개사, 그리고 더 늘어나갈 예를 들면 이때쯤에 20개사의 P2P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그 P2P 채권을 묶어서 소개하는 정도의 기능으로 시작한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만이라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현재의 P2P 코인들보다는 훨씬 앞서간 서비스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이제 저희의 참여자들이 더 늘어나갈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 이 11개 회사의 기존의 채권을 사거나 이 투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빌리시던 분들의 풀이 있잖아요. 네, 네. 그 풀도 전부 다 지퍼 월렛으로 강제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선택이 되나요, 일단은? 강제는 아니죠. 네, 선택은 해야죠. 선택이죠. 네. 네. 선택을 하는데 여기에 채권을 얼마나 올렸느냐에 대한 그 히스토리와 성적으로 인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퍼 가디언도 있지만 사실은 저희가 백서에 없는데, 지퍼에서 일종의 각 P2P사들의 채권을 원활하게 흐르게 만들어주는 펀드를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사실은 지퍼에 참여하는 P2P사들이 굉장히 혜택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참여를 안 하면은 사실은 거기에 대한 포지션이 굉장히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유도하는, 네. 강제는 아니지만,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퍼는 기본적으로 유틸리티 코인이잖아요. 네. 그래서 유틸리티 코인은 이제 그러니까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가장 궁금한 점인데, 제가 직접적으로 가격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고요.
가격을 줄이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이 크게 있는데, 유통량을 줄이는 방법이나 사용자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건 다 이제 얼라이언스를 늘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사용자 풀이 늘어나니까 네. 그래서 가격이 전체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실 이런 얘기였는데, 유통량을 감소시키는 전략이 이 지퍼 내에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유통량, 저희가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요. 그 P2P 업체들이나 뭐 로버 어드바이저들 참여할 때 일종의 디파짓 개념으로 뭐 지퍼를 일정량 보유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뭐 실제 그 부분이 뭐 소각이 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물량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유통량이 줄어든다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이 정답이고, 아직까지 저희가 지금 소각에 대한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총 발행량을 35억 개로 제한해 놓은 이유가, 향후에 저희가 생태계가 늘어나갈수록 생태계에 좋은, 뭐, 예를 들면 영국의 유명한 P2P 회사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지퍼가 더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이번에 하는 22억 개 이외의 추가 발행량에 대한 가능성은 남겨놨지만, 그래도 맥스를 35억 개로 제한한 것도, 총 발행량의 제한을 통해서 이 유통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지금 김준범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들어올수록 이 참여자들이 기본 보유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보유 의무 때문에 사실은 유통되는 양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또 유통량 감소에 관한 질문인데요. 여기 백서를 보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신청자는 대출 신청액의 1에서 7% 상당의 지퍼를 지불을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거가 대출을 예를 들어서 2년을 받았어요. 제가 2년을 받아서 뭐 1,000만 원을 받았다고 치면 1%라고 하면 1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이 10만 원 가치의 지퍼를 대출 기간 동안 이게 락업이 되는 건지 아니면 즉시 배분이 되는 건지, 이 네. 받은 회사들이 이것을 곧바로 다시 시장에 팔아도 되는지. 그것은 저희가 거기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는데, 예. 그것을 락업을 시킴으로써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P2P 이미 그렇게 알고 계시지만 P2P 코인이 성공하려면은 각 나라의 규제를 뚫고 있는 P2P 회사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을 가장 실제로 많이 참여하게 만들기에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미국, 영국, 중국은 지금 사실 너무 나가 있고요. 네. 아직은 이제 성장 중인데, 우리나라가 그 중간에서 사실은 일종의 중간형으로서 선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게다가 마침 잘 됐던 게, 우리나라 회사들이 서로 다 친하고 뭉칠 수 있는 관계가 돼 있어요. 싱가포르만 가봐도 약간 되게 적대적이더라고요, 서로가. 그래서 여기서 다 뭉친 다음에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가서 한국 다 뭉쳤으면 너네는 안 들어올 거니라고 말하면은 걔네는 사이즈가 우리만큼 안 되거든요. 엄청 성장하고 있지만. 그래서 걔네들 흡수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아시아까지 다 만든 다음에 미국 가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실은 다른 나라에선 이런 모델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네.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 랜딩 클럽 상품, 대출 상품을 투자할 수 있어요, 한국에서. 근데 어떻게 투자할 수 있냐면, 증권사를 통해서 투자할 수 있는데, 증권사가 이제 예를 들어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물량을 받아오고,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는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에서 물량을 받아오고, 미국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랜딩클럽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대출 채권 금리가 뭐 14% 정도 되고, 뭐 부진율 한 2%라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이 12%인데, 한국 투자자들의 기대 수익률은 한 5 정도 돼요. 근데 한국 투자자들은 그래도 어쨌든 예금 금리보다는 높다, 괜찮다, 그러니까 고액 자산가들은 그러고 투자를 하거든요. 결국 중간 그 단계에서 빠져나가는 마진이 한 7%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지퍼가 바로 랜딩 클럽이랑 다이렉트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한국 투자자들이 한 9에서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저희 지퍼를 통해서 랜딩 클럽 채권에 투자를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은 해요. 그렇게 되면 사실 랜딩 클럽 입장에서는 그게 뭐 한국에 있는 자산운용사를 통해서 들어왔든 아니면 지퍼를 통해서 들어왔든 상관없거든요. 그렇죠. 어차피 자기네들이 가져간 건 똑같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가 한번 랜딩 클럽에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규모가 커진다고 하면. 그럼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던 질문 이게 다고요. 그 외에
저 시청자들이 질문을 몇 가지 해줬어요. 몇 가지 해줬는데, 상장 예정 시기가 언제쯤 될까요? 라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저희는 확정 지을 수는 없는데, 당연히 없죠.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은 안 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힌트를 드릴 수 있는 거는, 하나는 저희 어드바이저를 보시면은, 네, 데일리금융그룹의 대표가 어드바이저로 계시고, 데일리금융그룹이 코인원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코인원이나 지금 빅 거래소들이 지금 사실은 토큰형을 못 올리고 있는데, 코인원이랑 빚 어디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 하여간 한국의 빅4 거래소들이 다양한 눈치를 보면서 지금 토큰형을 못 올리고 있는데,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고, 저희가 감지하고 있기로는 조만간 이제 각자 토큰형 코인들을 올릴 거고요. 그럴 때,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 후보 중에 하나가 될 상황이다. 역학적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거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사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예. 말하자면은 한국의 중소 거래소들과는 굉장히 많은 다양한 친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쪽은 이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대형 거래소 먼저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중소 거래소를 찍고 대형 거래소 가는 게 좋은지 이것에 따라서 이 상장 일정에 대한 이제 좀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비트맨 거래소에 대해서 또 질문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비트맨 거래소 생기는 걸 봤어요. 근데 거기 상장 예정 코인에 지퍼가 이미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바가 있으세요? 비트맨이 정확하게는 저희의 마케팅을 도와주시면서 그 상장 예정에 대한 얘기를 상장 예정에 대한 건 저희가 거부를 했었는데. 네, 그거는 저희가 일단 진행 하시라고 한 적은 없고요. 예. 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일단 현재로서는 진행 계획은 없습니다. 네, 알고 있기로는 대출 이자만 토큰 사용이 가능해지는 것 같은데, 가상 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는 없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지퍼랑은 좀 다른 영역의 질문인데, 정확히 P2P에서 가상화폐 담보 대출을 하시려는 회사가 있는 걸로는 있어요. 네. 네, 있는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 이제 결국 그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해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법적으로 이걸 담보로 대출을 해줘도 되냐, 그 문제가 있을까요? 법적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게 담보력이 있느냐의 문제고, 너무 네. 그 변동성이 크니까. 네. 결국에 중요한 거는 그 반대 매매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 담보 대출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어느 정도 일정 가격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이제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이제 그런 거를 반대 매매를 해서 일종의 회수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 그런 사실 시스템만 마련이 되어 있으면 기술적으로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변동폭이 크지 않은 그런 코인들이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상품을 만드는 거는 이제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런 암호화폐 담보대출을 지금 현재 이런 국내 분위기나 이런 상황에서 그걸 취급하는 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긴 해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처음에 중간에 얘기했듯이 지퍼 생태계에서 부실료를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런 상품이 나오더라도 지퍼에 올라오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맞습니다. 암호화폐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어야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어요. 네. 저희가 직접 취급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 예. 그거를 취급하는 P2P 업체가 있다. 예. 그거를 거기에 저희가 일종의 얼라이언스가 올라오거나 그 회사가 좀 자료율이 낮다면은 또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하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질문하신 질문 전부 다고요. 예.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공개 프리세일 잘 되시길 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